전쟁 중에 독일은 특정 임무를 위한 차량을 제조했습니다. 다양한 엔진과 각 기능에 맞게 조정된 디자인을 갖춘 중장비 모델이 제작되었습니다. 각 유닛은 군사 명령에 따라 생산되었으며 정권의 사무실에서 할당된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기록은 완전한 시리즈, 실험 버전 및 제한된 프로토타입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모든 차량은 자체 추진력, 자체 구조 및 기술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일부는 보이는 공장에서 조립되었고 다른 일부는 숨겨진 장소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정, 시험 및 현장 검증을 거쳤습니다. 일련 번호, 할당된 임무 및 사용 날짜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은 중앙사령부의 전쟁 계획에 통합되었습니다. 재료, 인력 및 기한에 대한 결정은 내부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즉흥적인 여지는 없었습니다. 탱크, 항공기 및 특수 차량은 직접적인 감시에 생산되었습니다. 일부는 너무 무거워서 적응된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제3제국이 전선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조건에 제조한 차량은 무엇이었습니까? 판처캄프바겐 팔마우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제조된 가장 무거운 장갑차였습니다. 그 디자인은 히틀러가 어떤 적도 막을 수 없는 전투기계의 생성을 명령했을 때 제3제국의 마지막 해에 탄생했습니다. 거의 190톤의 무게와 최대 24cm 두께의 장갑을 갖춘 마우스는 독일 군사 붕괴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개발했으며 그의 원래 디자인은 당시의 기술적, 물리적 능력을 초과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로 성장했습니다. 그 차체는 128mm 주포와 75mm 보조포, 그리고 MG-34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손상 없이 장거리에서 어떤 적 차량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동성은 최소였습니다. 유리한 지형에서는 시속 13km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다리를 건널 수 없었으며 그 수송은 전략적 도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마우스가 지상에서 전력을 공급하여 호흡 튜브를 사용하여 수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습니다. 내부는 숨 막혔습니다. 항공에서 파생된 다임러 벤츠 MB509 엔진은 승무원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강렬한 열을 방출했습니다. 진동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각 기동은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단 2개의 프로토타입만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포탑 없이 테스트에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기능적인 포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투에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둘 다 전쟁이 끝날 때 버려졌습니다. 하나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다른 하나는 소련군에 의해 포획되어 오늘날 러시아 쿠빈카 박물관에서 두 모델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실제 전투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50대의 생산이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대만 완성된 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유지 보수는 복잡했습니다. 고장난 궤도를 교체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연료 소비는 과도했습니다. 100km당 1600리터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물류적으로 붕괴되던 독일에서 이 차량을 작업장에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무장과 저항력으로 인해 일부 후속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지만 마우스는 군사적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부담이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움직이지 않는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한편 정권의 엔지니어들은 또한 전통적인 비행의 한계를 깨뜨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인리 포케와 게르트 아히겔리스가 개발한 포케 아히겔리스파 223은 연속 생산 및 작전 운용에 도달한 최초의 헬리콥터였습니다. 1000마력의 브라모 323 성형 엔진을 특징으로 했으며 이는 당시에는 흔치 않은 구성인 측면 팔에 장착된 2개의 로터를 구동했습니다. 이 구조는 산악 지역에서의 구조, 화물 운송 또는 대피 임무에 대한 전례 없는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시험 중에 파223은 시속 180km 이상으로 비행하고 고도 7000m 이상에 도달하며 안정성을 잃지 않고 1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동체는 용접된 금속 튜브에 천으로 덮여 있어 수리가 용이했습니다. 기존 항공기에 익숙한 조종사들에게 이 기계는 수직, 이륙, 공중정지, 좁은 공간에서의 기동 또는 고르지 않은 지형 착륙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또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엔진은 잦은 고장을 보였고 진동은 심했으며 변속 시스템은 지속적인 점검을 필요로 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대량 생산을 계획했지만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1942년 델멘호르스트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하려 했지만 자재 인력 및 물류 부족으로 인해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약 20대만 생산되었고 그중 극히 소수만이 동시에 운용되었습니다. 일부는 항공기 부품을 운반하고 손상된 차량을 회수하거나 트럭이나 항공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부상자를 대피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 작전에서는 몽블랑에 갇힌 승무원을 구조하려 했으나 할당된 파 223이 고장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발칸 반도와 알프스에서도 운용되었습니다.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과 전술적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여러 불완전하거나 포획된 모델들이 연합국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로 옮겨져 SE-3000 헬리콥터 개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검토되었고 그들은 그 디자인에서 후속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기술적 진보를 확인했습니다. 측면 로터 시스템, 경량 프레임 및 내부 메커니즘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파 223은 어떤 전투도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후 수년간 수직 항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제3제국은 자동 무인 보복 무기인 FI-103, 즉 V1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장거리에서 발사된 최초의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과 유사한 규칙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는 가장 두려운 순간, 즉 침묵을 예고했습니다. 소음이 멈추면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르구스의 펄스 제트 엔진으로 피젤러가 설계한 V1은 길이가 8m였고 2톤 이상의 무게에 거의 850kg의 폭발물을 실었습니다. 시속 평균 640km의 속도로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낮은 고도로 비행했습니다. 그 항법 시스템은 간단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기압 고도계 및 프로펠러 회전수 카운터, 프로그램된 숫자에 도달하면 엔진이 꺼지고 폭탄이 하강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 공격은 1944년 6월 13일에 런던을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9,500대 이상이 발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요격되거나 실패했지만 약 2,400대가 명중하여 수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공황을 심었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의 플랫폼을 파괴하자 나치 독일은 하인켈 하이 111 폭격기를 개조하여 공중에서 발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안트베르펜, 브뤼셀, 리에주와 같은 다른 도시들도 공격받았습니다. 심지어 V1을 유인 자살 무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되었습니다. 조종석이 있는 FI-103R 라이헨베르크라는 모델이 제조되었고 자원봉사자들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취소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V1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느렸으며 템페스트나 모스키토와 같은 빠른 전투기에 의해 쉽게 요격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영국 조종사들은 발사하지 않고 날개로 밀어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한 방어 풍선과 대공포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표물을 구별하지 않고 조종사도 없으며 사전 경고도 없는 무기였습니다. 단지 소음, 그리고 침묵, 그리고 폭발뿐이었습니다. 분쟁 후에 연합군은 그 구조를 연구했고 여러 독일 엔지니어들은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 프로젝트로 이전되었습니다. 자율순항 미사일의 개념은 이 폭탄으로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장치였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전략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현대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조종사가 없는 기계가 멀리서 발사되어 사전 경고 없이 명중할 수 있었습니다. 날개가 달린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조종사 없는 기계를 장거리에서 발사하는 아이디어는 하늘을 지배하려는 경쟁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자동화된 폭탄이 도시에 발사되는 동안 독일 엔지니어들은 훨씬 더 야심찬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적 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상 최초의 작전용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매 262가 등장했습니다. 그 개발은 전쟁이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시작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 자재 부족, 그리고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실전 투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비행했을 때 그것은 공중전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2개의 융커스 유모 연경사 엔진을 장착하여 시속 850k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에 어떤 프로펠러 항공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 디자인은 진보적이었습니다. 후테익, 전륜 착륙 장치, 그리고 공기역학적인 조종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어떤 폭격기보다도 우위를 제공했고 4개의 30mm MK108 기관포는 단 한 발의 폭발로 B-17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버전은 알포엠 로켓을 장착하여 전체 편대에 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매 262가 빠른 폭격기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 변경 추가 테스트, 그리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행장들은 끊임없이 폭격당했고 많은 전투기들이 이륙하기도 전에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1400대 이상이 생산되었지만 약 200대만이 동시에 운용되었습니다. 훈련된 조종사, 예비 부품, 그리고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한 부대들은 중요한 격추를 달성했습니다. 갈란트, 바르크홀은 베어와 같은 조종사들은 이 전투기들로 특별 비행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지만 그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항공기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엔진은 약했고 수명은 매우 짧았으며 교체가 필요하기 전에 비행 시간이 겨우 2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느렸고 어떤 급격한 기동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러한 특성에 익숙하지 않아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기가 복잡했습니다. 저속에서는 매 262가 우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매 262가 등장했을 때 연합군 조종사들은 따라갈 수 없는 독일 제트기와의 조우를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술을 변경하고 활주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인해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디자인은 전후 전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F-86 세이버나 미그-15와 같은 모델들이 그 특징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매 262는 시대에 앞선 전투 도구였지만 이미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을 때 도착했습니다. 기동의 여지가 없는 시나리오에서 뒤늦게 이행된 약속이었습니다. 루프트와페가 공중에서의 속도에 집중하는 동안 독일 해군은 수중에서도 똑같이 혁명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렉트로부트로도 알려진 유보트 타입 21은 장기간 잠수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시 동안만 잠수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수상함이었던 이전 모델들과 달리 타입 21은 며칠 동안 고속으로 완전히 잠수하여 이동하고 끊임없이 부상할 필요 없이 이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중에서 17노트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유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전 모델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372개의 배터리가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했고 스노클을 통해 수상으로 나오지 않고 디젤 모터를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선체는 리벳이 아닌 용접되어 구조적 저항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어뢰를 빠르게 재장전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에 6발의 발사체를 발사하고 단 5분 만에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에게 내부는 편안함과 효율성에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 고급 자동화, 그리고 감지되지 않고 탐지, 공격 및 탈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타입 21은 호송선에 접근하여 부상하지 않고 발사한 다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극히 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100대 이상이 건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제조는 서둘러 진행되었고 분산된 공장에서 모듈별로 나누어 진행되어 조립 오류와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생산된 많은 잠수함은 사용하기 전에 광범위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단 2대의 타입 21 잠수함만이 순찰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U-2511은 영국 순양함을 공격할 위치에 도달했지만 어뢰를 발사하기 전에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인 U-3008은 포획되어 전쟁 후에 미국 해군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분쟁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타입 21의 디자인은 모든 강대국에 의해 복사되었습니다. 스킵잭이나 폭스트로트와 같은 냉전 시대의 후속 잠수함들은 이 독일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일렉트로부트는 가장 필요할 때 실현되지 못한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수상에 의존하는 잠수함의 종말을 알리고 해저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비전으로 설계된 효율적인 기계였지만 너무 늦게 그리고 혼돈 속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욱 급진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리핏이 P-13A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나치 독일에서 구상된 가장 기이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리핏이가 설계한 이 항공기는 꼬리 없는 델타 날개 형태였으며 분진탄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램제트 엔진으로 작동했습니다. 비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디자인은 너무나 독특하여 분쟁 후 이를 접한 모든 국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엔진은 크로나흐 로린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회전하는 메시 바구니에는 석탄이 들어있었고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점화되었습니다. 뜨거운 가스가 후반구로 배출되어 추진력을 생성했습니다. 마하 2.6을 초과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일반적인 착륙 장치가 없었습니다. 하강 시에는 금속 스키드를 사용했고 이륙 시에는 폐기 가능한 카트를 사용했습니다. 조종석은 수직 꼬리 날개에 통합되었으며 그 구조는 주로 목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 붕괴 직전의 제국에서도 접근 가능한 재료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폭격기 편대를 공격하기 위한 빠른 단거리 요격기로 구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된 구조로 적을 들이받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나중에는 재래식 무기를 추가하는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공기역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풍동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는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실제 크기의 글라이더인 DM-1은 비행 중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글라이더는 미군에 의해 온전하게 포획되어 미국 영토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나사의 전신인 국립항공자문위원회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P-13A의 디자인은 전후 초음속 항공기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형태, 개념 및 새로운 추진 방식에 대한 접근은 연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용한 자원을 긴급한 필요에 맞추려는 극단적인 시도였습니다. 비록 무기가 되지는 못했지만 항공 발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제3제국의 마지막 해를 특징지었던 절망과 미래지향적 비전의 혼합을 나타냅니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항공기였습니다. P-13A의 디자인은 분쟁 말기에 독일 기술의 긴급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비행하지 못한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가 시험되는 동안 정권은 전략적 범위를 가진 재래식 항공기를 개발하려고도 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대서양을 횡단하여 미국 도시를 폭격하도록 고안된 메서슈미트 매 264였습니다. 아메리카 폭격기로 알려진 이 모델은 그러한 행동이 전쟁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단 한 번의 파괴적인 공격으로 미국을 강타하려고 했습니다. 개발은 193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P-1061이라는 정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후 제국 항공부의 요청으로 장거리 폭격기로 개조되었습니다. 매 264는 길이가 21m가 넘었고 날개 길이는 43m였습니다. 착륙 장치는 접이식 3륜이었고 동체 전면에는 유리로 된 조종석이 있었습니다. 각 1730마력의 BMW 801G/H 엔진 4개로 추진되었고 당시에는 드물게 날개에 연료 탱크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 V1은 1942년 12월 23일에 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융커스 엔진을 사용했지만 성능 문제로 BMW 엔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테스트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무거웠고 조종하기 어려웠으며 화물을 실었을 때 성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다른 모델인 V2와 V3이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테스트를 완료하기 전에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세 번째 모델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V1은 1944년 7월에 공습으로 손상되어
다시는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같은 해 9월에 취소되었습니다. 매 264가 유럽에서 북미 동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15,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한 페이로드를 싣고 그 거리를 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륙을 돕기 위한 로켓 사용이나 다른 항공기에 의한 견인과 같은 대안이 모색되었지만 어느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FW-200 콘도르 대신 해상 순찰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되었지만 이 제안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방어를 위해 매264는 원격 제어 무장 포탑과 동체 측면의 기관포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장갑과 무기수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 전투기에 취약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투 비행을 한 적이 없으며 원래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은 후기 항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합 연료 탱크, 조종석 배치 및 공기역학적 구조는 다른 전후 폭격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수행되지 않은 임무를 위해 제작된 기계였습니다. 한편 다른 독일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활주로에서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적 폭격기를 전속력으로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상 유일한 작전 로켓 항공기인 메서슈미트 Me-163 코메트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 추진력은 두 개의 매우 반응성이 높은 액체인 T슈토프와 C슈토프의 혼합물로 연료를 공급받는 발터 HWK-109-509 로켓 엔진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속도는 너무나 극심하여 0에서 시속 1000km까지 몇 초 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코메트는 일반적인 착륙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륙 시에는 분리되는 카트를 사용했고 착륙 시에는 동체 아래에 있는 금속 스키드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DFS-194 글라이더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알렉산더 리피시에 의해 로켓 추진 프로토타입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엔진을 사용한 첫 비행은 1941년에 이루어졌으며 시속 8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험 중 하나에서는 심지어 음속 장벽에 가까워져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압축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투 버전인 MA-163B는 두 개의 30mm MK-108 기관포를 장착했습니다. 그것은 직선으로 상승하여 높은 고도에서 공격한 다음 활공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술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속도 때문에 조준하기 어려웠습니다. 1944년 7월의 첫 실제 교전에서 6대의 코메트가 약 600대의 폭격기를 향해 발사되었지만 아무것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는 자체 활용 능력에 비해 너무 빨랐습니다. 야크트 파우스트라는 자동 시스템이 시도되었는데 폭격기의 그림자를 감지하면 위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동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매-163의 진정한 위험은 연료에 있었습니다. 누출, 충격 또는 잘못된 혼합은 즉각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적을 보지도 못한 채 활주로 사고, 구조적 결함 또는 거친 착륙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금속 스키드는 모든 충격을 조종사의 등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했던 사람들은 독특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초 만에 10,000m까지 올라갔지만 어떤 실수라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00대 미만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비행대인 JG-400은 몇 번의 격추를 달성했습니다. 그 조종사 중 한 명인 지그프리트 슈베르트는 단 한 번의 비행에서 폭격기 2대를 격추했지만 이륙 중 폭발 사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매-163의 손실 대부분은 적의 공격이 아니라 기계적 오류, 사고 또는 추진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결국 실제 적용 없이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끝났습니다. 무기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아이디어로서는 전쟁 상황에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 개발을 통해 얻은 지식은 귀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은 나중에 고급 추진 시스템에서 일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전쟁 후 프로그램의 잔해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미-163은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전투에서는 통제할 수 없었던 기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바퀴도 없고 오류의 여지도 없이 발사체처럼 상승하고 활공하여 하강하는 항공기였습니다. 바로 그 극단적인 정신은 제국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VE, 공식적으로는 A사에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자 인간이 만든 최초의 우주 공간 도달 물체였습니다. 그 개발은 30년대 우주 탐사용 로켓을 꿈꾸던 베르너 폰 브라운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적 도시에 대한 자동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E는 길이가 14m, 무게는 약 12톤이었고 에탄올과 물, 액체 산소의 혼합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엔진은 25톤의 추력을 생성할 수 있었고 시속 5,0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90km 고도까지 상승하여 요격할 수 없는 탄도 궤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폭발물은 1톤이었고 충격 시에는 경고나 사이렌이 없었습니다. 단지 폭발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발사는 1942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에는 주로 런던, 안트베르펜, 리에주에 3,000발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2,7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안트베르펜에서는 1,700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정확도는 낮고 비용은 높았지만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낙하를 막을 전투기, 레이더 또는 포병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도달하고 탈출할 수 없는 초음속 발사체였습니다. 각 미사일은 전투기 한 대와 같은 비용이 들었고 생산은 복잡했습니다. 희귀한 재료와 여러 공장 간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미사일은 미텔바우도라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조립되었는데 그곳에서 2만 명 이상의 강제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조건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VE의 군사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기술적 중요성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은 폰 브라운과 그의 팀을 포획했고 그들은 나중에 우주 프로그램에 사용된 레드스톤과 세턴5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소련 또한 VE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체 탄도 로켓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VE는 우주 비행의 첫걸음이자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능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무인 폭탄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미래의 분쟁이 어떤 모습일지 정의했습니다. 대기를 넘어선 최초의 물체였으며 또한 붕괴 속에서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VE는 자동화된 파괴에 적용된 독일 기술 개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달 동안에도 제3제국은 복잡성이나 실용성 부족으로 터무니없는 기계를 계속 실험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중 하나는 크루프사에서 서류상으로 설계한 슈퍼 탱크인 란트크로이저 피천 라테였습니다. 그 이름은 쥐를 의미했지만 그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1,000톤의 무게를 지탱하고 축구장보다 길며 전장에서 이동 요새로 작동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피처는 전함 그나이제나우에서 직접 가져온 포탑에 장착된 280mm 함포 2문 외에도 선체 전체에 분산된 여러 개의 소형포와 기관총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외부 지원 없이 어떤 지상 목표물도 파괴하고 적의 포격을 견디며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을 위해 유보트 디젤 엔진 2개를 사용하며 전면 장갑은 25cm 이상의 두께를 가질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지형에서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다리도 그것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속도는 최소였을 것이며 그 유지보수는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무기라기보다는 선전용 또는 상징적인 조각으로 더 많이 생각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프로젝트에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1943년에 알베르트 슈페어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괴물에 투자된 자원은 실용적인 무기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서류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프로토타입도 심지어 축소 모형도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라테는 정권의 기계적 망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로 남았습니다. 결코 굴러가지 못한 또 다른 디자인은 라테보다 훨씬 거대한 란트크로이저 P-1500 몬스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바스토폴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800mm 도라포를 1,500톤의 자체 추진 플랫폼에 장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철도 포병을 지상 차량으로 변환한 것이었습니다.
몇 미터를 이동하려면 12개의 잠수함 디젤 엔진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연료 소비는 전체 비행대보다 많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지면이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제조는 시작하기도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 또한 다루기 힘든 기계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나 모형도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는 단순한 사실은 정권의 기술적 아이디어와 붕괴의 물리적 현실 사이의 단절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줍니다. 몬스터는 아무런 항의 없이 우선순위 목록에서 삭제된 채 무목적 공학의 최종 상징으로 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동안 실제 차량은 육상에서 결합된 기능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SD.KFZ.2 캐텐크라트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운송수단으로 항공기에서 발사되도록 만들어진 궤도형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트랙터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조향을 위한 전륜과 거친 지형에서 견인력을 제공하는 후륜 궤도가 있었습니다. NS 유사에서 설계했으며 36마력의 오펠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캐텐크라트는 시속 70km에 도달할 수 있었고 진흙, 눈 또는 좁은 길에서 기동할 수 있었으며 2명과 장비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핸들은 실제로는 오토바이 핸들이었고 이것은 궤도의 차동 제동과 결합하여 회전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전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탄약 운반 및 경량 부품 견인에서부터 러시아 전선에서 전화선을 설치하는 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트럭이 막히는 지역에서 부상자를 대피시키거나 보급품을 운반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모는 특이했지만 그 유용성은 엄청났습니다. 공격용 기계는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차량이 실패하는 환경에서 필수적인 지원 도구였습니다. 8,000대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부는 농업 또는 임업 작업에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단순성, 신뢰성 및 다용도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 없이 극한 조건에서 실제로 작동한 몇 안 되는 나치 차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모델은 쿠벨바겐을 기반으로 한 소형 수륙 양용 차량인 슈빈바겐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전진하기 위해 내리는 후방 프로펠러와 험난한 지형을 위한 사륜 구동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 깊은 웅덩이 또는 침수된 지역을 멈추지 않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연합군조차도 유사 모델의 참고 자료로 고려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생산되었으며 정찰부대, 공병 및 특수임무의 특공대가 사용했습니다. 크기와 장갑은 제한적이었지만 혼합 환경에서 유연한 도구였습니다. 적응성과 단순성의 조합은 많은 독일 유틸리티 차량이 크고 실패한 프로토타입보다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슈퍼탱크나 로켓 전투기를 꿈꾸는 동안 전선에서 실제로 작동한 것은 겸손하고 잘 생각되었으며 유지 보수가 쉬운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 사이에서도 판저예거 티거피 페르디난트와 같은 중간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장거리에서 적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갑 야수였습니다. 무게는 거의 65톤이었고 88mm 팍43 포와 최대 20cm의 전면 장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르쉐 티거의 샤에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모델은 티거1 탱크에 대해 거부되었습니다. 이미 수십 대의 샤에시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포탑이 없는 전차 구축함을 만들기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그것의 첫 실전은 1943년 쿠르스크에서였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격추되기 전에 어떤 적 장갑차도 파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약점도 드러냈습니다. 전방기관총이 없었기 때문에 근접 보병 공격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무게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졌고 유지 보수가 복잡했습니다. 많은 차량이 적의 포화가 아니라 기계적 고장이나 좌초로 인해 전투 불능이 되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 후 여러 페르디난트가 추가 장갑, 선체 기관총 및 기타 개선 사항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개선된 버전은 엘레판트라고 불렸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와 동부 전선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90대 이상이 생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력과 저항력은 그것을 가장 두려운 전차 구축함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틀림없었습니다.
느렸지만 일단 위치를 잡으면 어떤 연합군 탱크도 원거리에서 맞설 수 없었습니다. 분쟁의 마지막 날 제3제국이 붕괴되면서 또 다른 급진적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슈트룸 티거는 티거 1의 샤에시를 기반으로 했지만 해군에서 가져온 380mm 곡사포를 장착한 차량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투, 특히 건물이 요새로 변한 바르샤바와 같은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슈트룸 티거는 300kg이 넘는 자체 추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고 단 한 발의 충격으로 벽이나 구조물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곡사포는 대전차 고폭탄이나 고폭탄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수 킬로미터였습니다. 단 18대만 생산되었고 모두 손상된 탱크를 개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전투에서는 극도로 파괴적이었지만 매우 느리고 탄약 용량이 적었습니다. 겨우 12발의 포탄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각 제장전은 포탄을 포신 안에 넣는 내부 크레인이 필요했으며 이 작업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되면 어떤 건물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슈트룸 티거는 독일, 헝가리, 베를린 방어전에서 운용되었습니다. 연합군 보병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존재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전략적 무기라기보다는 심리적 공포를 조장하는 기계로서 더 유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패배한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적용하려는 독일의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원시적인 힘과 즉흥적인 디자인의 조합은 분쟁의 최종 단계를 요약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던 상황에서 남은 것을 재활용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종이 위에서는 인상적이었지만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없었던 거대한 기계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거대한 기계를 제조하려는 이러한 경향은 물리적 지원 없이 기술적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던 강대국의 최종 상태를 반영합니다. 터무니없는 프로토타입부터 유용한 지원 차량에 이르기까지 나치 무기 개발은 실제적인 발전과 지나친 프로젝트를 결합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지던 절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차량들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은 극심한 압력 속에서 구상, 사용 또는 버려진 방식으로 인해 군사공학 역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치가 만든 가장 잔인한 차량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